화장품 제조할 때 사용된 전성분을 표시하는 방법. 우리가 뒷표지에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이 전성분을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보죠. 그죠? 이 화장품엔 도대체 어떤 성분이 사용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성분을 봅니다. 근데 이 전성분의 사이즈를 보면 5포인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성분 빼고 나머지는 5포인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즉 성분 우리가 화장품 박스에다 표시할 때 보면 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성분은 5포인트로 맞춰 놓고 나머지 주의사항이나 뭐 회사 이름 뭐 이런 것들 표시할 때는 그냥 더 작게 만들어요. 그냥 더 이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집어넣죠. 그래서 전성분만 5포인트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억수로 중요한 거 지금 여기 나왔죠. 그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 지 맘대로 아무 때나 표시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착향제. 착향제가 뭐예요? 향료죠. 향료. 향을 착향제라고 불러놨어요. 착색제. 색소입니다. 색소. 그냥 향. 색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구만은 뭐 처음 읽는 사람 헷갈리고로 착향제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 죽겠어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봐주는 것처럼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뭐 향하고 색소는 사실 뭐 조금밖에 안 넣으니까 뭐 순서가 상관없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꼭 1% 이하 향 색소 짬뽕으로 적습니다. 즉 요게 우리가 시험에서 응용 문제로 시험 문제에 요게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전성분을 표시할 때 보면은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제수 대부분 화장 보면은 정제수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뭐다? 우리가 전성분 표시하는 방법 뭡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제일 앞에다가 적고, 함량이 많은 것보다 정도되어 있잖아요. 제일 많은 양을 제일 앞에다 적고, 순서대로 적어요, 순서대로.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요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원료에서 보면, 이거 뭐 어디 좋다고 얘기해놨고는 뭐, 정제수가 제일 앞에 있네. 물탕이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샴푸 같은 거 보면 뭐 샴푸가 뭐 무슨 성분이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보면 뭐 무슨 성분이 들어간 이래 놓고는 점 한참 찍고 이 뒤에 이 떡 붙어 있어요. 여기 떡 붙어 있고 계면활성제가 무슨 천연계 뭐 그냥 코코베타인으로 할게요. 그냥 자, 코코베타인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다른 계면활성제 A, B, C, D, E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놀고 있죠, 그죠? 진짜 점 찍고 해놔놓고는 요 성분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요,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정제수,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고 B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중간에 보면 꼭 시험 문제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용 한도가 있는 거를 중간에 딱 찡가 놓죠. 그죠? 사용 한도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좀 독한 원료들이 많았잖아요. 기능성 원료나 아니면 그 방부제 뭐 이런 걸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보존제의 함량은 거의가 1% 밑에가 되게 많아요. 1%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존제는 거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제를 쓰는 요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보존제가 1%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자, 보존제 넣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사랑하는 뭘 넣을까요? 뭐 EGF 성분? 뭐 세라마이드 약 올리듯이 한번 넣어봅시다. 자, 세라마이드 NP라고 해가지고 자, 0.5% 들어가는 건 비밀이죠, 그죠? 비밀인데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1% 들어가는 뭐 어떠한 또 뭐 성분을 넣고 이렇게 하면 1%가 얘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얘는 0.5인데도 순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얘가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얘를 이 앞으로 보존자 앞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1% 이하는 순서를 짬뽕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이나 색소 뭐 이런 것들은 극소량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뭐 향 들어가면 뭐 0.2 뭐 내지는 0.1 뭐 어떤 거는 향 너무 진한 거는 0.01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도 짬뽕으로 1% 안에 지 맘대로 아무 때나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할 때 보면 우리가 향 알러지 성분도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향의 알러지 성분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향의 알러지 성분은 뭐 끝에다가 줄줄줄 나열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이 알러지 성분의 뭐 함량까지 뭐 0.0001 뭐 0.001 뭐 계산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다 계산해 가지고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1% 이하에 있는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짬뽕으로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쑤셔놓고 숨겨놔도 괜찮죠. 알러지 성분을 교묘하게 중간중간에만 한 개씩 이렇게 막 쑤셔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보면 어떤 여기 중간에 추출물 하나 딱 갖다 집어넣고 요 사용 한도에 있는 원료를 여기 하나 두고 여기 사용 한도에 있는 걸 하나를 둬요. 근데 이제 물론 앞에도 이제 다른 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녹차 추출물의 뭐 사용 한도를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사용 한도를 앞뒤로 찾아야 되죠. 그죠? 한도가 있는 물질을 앞뒤로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적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흔히들 지금 뭐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로 우리가 원토액산 다이올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그 제조사에서 쓰는 양이 보면 뭐 어떤 물질의 첨가물이 아니고 정식으로 넣을 때는 2%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 2% 기준으로 해서 최대 함량을 우리가 2% 넘기지는 않거든요. 피부 자극도가 있어갖고. 근데 이거 여기 법령에는 없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근데 그 기준을 보고 대부분 뭐 기능성 물질을 그 근처에다 갖다 넣어놓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대충 원료가 얼만큼 들어갔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늠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실전에서 제조사들이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그 기출 문제에 보면은 요런 비슷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겁이 나죠. 그죠? 내가 모르는 한도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대충 잘 나오는 한도 그냥 몇 가지만 딱 외워가시고 그 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한도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깬돌을 짚는 게 정답입니다. 요런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고요. 또 나온다고 하면 뭐 한도가 있는 원료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하고 이런 걸 짬뽕으로 섞어놓죠. 그죠? 그 경우에는 내가 읽어봤던 원료만 딱 찍으면 되는 겁니다. 뭐 명칭은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되도록이면 읽지 말라라고 했었잖아요. 눈에 익히면 그거 못 골라낸다고. 정말 어려운 이름들 막 적어놓습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는 원료는 거의 의약품 원료들이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도 거의 다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태반이죠. 그죠? 반 이상이 모르는 원료들이에요. 자, 4번. 자,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손톱, 발톱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러 가면 호수가 적혀 있죠. 그죠? 몇 호 적혀 있고 뭐 샤도우 같은 경우도 보면 색이 색깔별로 오만 색깔들이 다 있고요. 머리 염색도 뭐 색깔이 뭐 다 뭐 엄청 많죠. 뭐 흰색, 노란색, 뭐 조금 짙은 노란색, 연한 노란색, 갈색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시커먼 색도 뭐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되는 색소도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손톱, 발톱에 칠하는 매니큐어 제품들도 보면 뭐 흰색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시커먼색, 은색, 금색 뭐 별거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들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기본적인 기본적인 원료 베이스에 색깔만 바꿔치기 한 거죠. 색깔만 바꿔치기 한 거. 그죠?
기본 원료 베이스는 무조건 다 똑같겠죠. 내가 뭐 A라는 브랜드사의 뭐 매니큐어를 샀어. 빨간색을 사든 흰색을 사든 원료 베이스는 다 똑같고 색깔만 틀린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플러스 표시, 전성분을 표시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고 색소란 색소는 사용했는 이름을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스붐이 버블바스라는 이런 걸 만약에 만들어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버블바스를 만들어 판다라고 하면 뭐 그냥 허옇게 만들어 팔면은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지 않습니까? 네, 색깔을 넣을 때 보면 뭐 노란색으로 파는 것도 있고 그 뭐예요? 저기 뭐 보라색으로 파는 것도 있고. 그럼 보라색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네,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죠. 그 다음에 뭐 파란색도 만들어 팔고 빨간색도 만들어 팔고 핑크색도 만들어 팔고. 자, 요런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색깔들 보면 지금 여기에 파랑 이렇게 겹치잖아요. 네, 빨강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버블바스를 팔 때 이런 색깔들이 다 겹치면 저는 이것처럼도 표시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겹칠 수 있다는 요 조항이 없어요. 왜? 버블바스는 되게 색깔을 간단하게 팔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만 색조 화장에서는 네, 표까지 있을 정도로 색깔은 다 표시해서 어마무시하게 매장에 깔아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요런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품목이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요런 것들을 제품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제품 유형. 한 개가 주관식으로 비워서 나오면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색조 화장용하고 눈 화장용하고 틀리는 거 아시죠? 그죠? 아십니까? 눈 화장용은 말 그대로 눈 화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색조 화장용은 눈 화장을 뺀 나머지 피부에 뭐 하는 거 다 해당되죠. 입술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해당되고. 여러분들 피부에 쿠션이나 뭐 이런 거 살 때도 보면 그 뭐 21호, 23호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그 이 피부 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은 흑인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이 나오죠. 국제적으로 나갈 때는. 그러한 것들이 색깔 베이스 자체에 요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 유형을 꼭 외워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네, 요 부분이 갈로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착향제는 제가 향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보면 향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명칭을 다 적어라. 꼭 이 문구를 안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알아먹기가 쉬운데 꼭 쓸데없이 이런 문구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향료를 넣었는데 그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향료 색소 넣고 그냥 땡 끝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향료를 적고 그 다음에 향료 뒤에 보면 알러지 성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25가지 외웠잖아요. 그죠? 그 성분들을 우리가 향 살 때마다 알러지 리스트를 같이 받아야 돼요. 알러지 리스트를 받으면 그 알러지 성분이 각각 몇 % 함유되어 있는지 다 적혀서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향을 내가 이 제품에다가 사용할 때 0.1%를 넣은 건지 0.2%를 넣은 건지 1%를 넣은 건지를 계산해 가지고 각각의 알러지 성분들이 내가 그만큼 양 넣었을 때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법령에 의해서 0.01 이상 들어갔을 때 0.001 이상 들어갔을 때 우리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성분 명칭을 반드시 향료 뒤에나 향료 앞이나 1% 이하는 짬뽕을 정답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섞어서 성분 명칭을 알러지 성분이에요. 알러지 성분. 알러지 유발 성분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 양반 무슨 말 하지 어려워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미친 듯이 못 외우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맞춤형 화장품 교재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머리가 트여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이해를 하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완벽하게 뭐 글씨를 못 외워도 예, 뜻을 알아서 뭐 객관식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보면 말 그대로를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말 적혀있는 내용이 뭔 뜻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산성도 조절 목적, 즉 pH를 조절하는 거죠. pH가 뭡니까? 수소 이온 농도예요. 수소 이온 농도. 수소가 어디 붙었어요? 물에 붙었죠, 그죠? 예.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pH를 측정을 하는데 오일 또는 씻어내는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3에서 9라는 pH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말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자,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H에서 보면 너무 젊을 때 어릴 때 배워가지고 pH를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pH 7은 뭐예요? 중성이죠, 중성. 중성. 자, 요쪽으로 가면 산성. 요쪽으로 가면 알카리성. 그죠? 보통 알카리성 쪽으로 가면 그 때를 잘 빗기는 네, 그러한 그 제품들에 해당이 되고요. 산성 쪽으로 가면 뭐 피부 자극이 되니까 피부 뭐 때를 이 껍데기로 훌떡 벗기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면 식초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알카리성으로 가면 뭐 떼비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카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세탁세제,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가면 우리가 그 불고기 불판 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손가락 닿으면 따갑죠. 근데 어떻든 우리가 세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면 우리가 뭐 약산성 화장품 뭐 피부에 약산성 화장품이 좋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약산성 화장품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 반제품일 때, 그러니까 벌크 상태가 완전히 안 된 상태죠. 반제품일 때 아직 pH 조절을 안 해가지고 반제품이에요. 아직 덜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pH를 측정을 해가지고 pH를 맞췄습니다. 물론 그 공정도에 따라서 딱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가정해 갖고 있는 pH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H 조절제인 산성제하고 알카리제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산성제는 흔히 시트릭 애시드라는 예, 구연산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알카리제는 뭐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뭐 알지닌을 쓰는 데도 있고 가성소다나 가성가리를 쓰는 데도 있고요. 예, 다 틀려요.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넣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으로 가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중성으로 가려고 하는 반응. 즉 산성에다가 알카리를 집어넣으면 네,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오죠. 중성 쪽으로 오죠. 중성 쪽으로. 그래서 중화 반응 이렇게 말합니다. 알카리하고 산성하고 두 개 만나면은 짓뜯고 싸우면은 예, 중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과정에서 짓뜯고 싸우면서 발생되는 게 예, 탄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포 비타민C가 이러한 원리를 사용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자, 어떻든 이러한 중화 반응에 의해서 홀라당 날아가는 경우에 자,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비누화 반응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보면 오일에다가 오일하고 우리가 그 알카리 성분인 가성가리나 가성소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비누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얘가 비누화 반응을 하는 물론 뭐 그 온도를 맞춰주고 예, 비누화 반응을 가속화 시켜주면
얘가 비누가 되면서 비누라는 덩어리로 변신하면서 뭐 글리세린도 만들고 뭐 물도 만들고 뭐 열도 만들고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겠지만 어떻든 눈에 보이는 거는 비누로 탄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에 사용한 가성소다나 가성가리라는 이 명칭을 쓰지 않고요. 생성되는 비누의 이름으로 명칭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법이 중간에 한번 바뀌어 가지고요. 본래는 그 MP 베이스 관련되는 게 명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가지고 저도 요즘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비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월요일까지 제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비누 물질을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했는 알칼리제, 가성소다, 가성가리는 사라지고 제품에 안 남아있죠. 만약에 제품에 남아있다면 유리 알칼리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고용비누, 즉 우리가 고용비누가 미용비누죠. 그죠? 우리가 미용비누 같은 경우에 그 유리 알칼리, 즉 남아있는 알칼리 성분이 0.1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1 이하가 아니면 불합격이라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 알칼리 자체가 내가 비누 만들 때 사용했는 가성가리와 가성소다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0.1% 이상 남아있다 이러면은 중화가 덜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분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적으면 뭐합니까? 0.1 이하일 때만 합격이지 0.1을 넘어서면 불합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어요. 자,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전성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영업자의 비밀로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남이 따라해서 내가 이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식약처장한테 허가를 받고 우리가 기타 성분 이렇게 기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전을 띄고 하려는 사람은 지금 갑자기 귀가 번쩍거렸죠. 어허! 내가 만든 중요한 레시피를 남들이 못 보도록 나도 기타 성분으로 표시해서 해봐야지. 네. 애초에 때려치우세요. 네. 허가 안 해줍니다. 네. 그거 허가해주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까다롭고 사람 약 올리는 법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냥 한번 읽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 아유, 제가 읽어도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네, 내용물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박스 껍데기 빼고 화장품 용기 빼고 순수하게 안에 들어앉아 있는 화장품의 무게 또는 화장품의 부피 이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적어놔요. 자, 화장 비누는 수분을 포함했는 무게하고 그 다음에 말렸을 때 중량, 건조 중량하고 둘 다 표시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진짜 무게는 건조 중량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표시를 해야 되고 진짜 무게는 건조 중량이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으면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은 조금 이따가 대답을 할게요. 자, 제조 번호. 우리가 제조 번호는 로트 번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많이 하죠. 그죠? 로트 넘버 몇 번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화장품 뒤집어서 보면은 화장품에 보면 얄랑꾸리아이 못 알아먹는 이상한 숫자가 막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날짜 비스무리한 것도 이렇게 딱 적어 놓죠. 그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날짜 표시하는 순서가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든 제조 번호를 표시할 때는 제가 사용기한하고 동시에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 같이 외워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제조 번호는 우리가 만든 날짜에 따라서 제조 번호가 무조건 틀려요.
내가 똑같은 알로에 겔을 오늘 만들고, 아유, 오늘 만들다가 너무 피곤하고, 뭐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한 판 더 돌려야 되는데, 아우, 하기 귀찮고, 아, 내일 해야지. 그래서 오늘 가마 한 판 돌리고, 내일 와서 가마 또 한 판 돌렸어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로트 번호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가마를 1톤짜리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2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만드는데, 1톤에 한 판 돌리고 다 끄집어내고 또 한 판 돌리고 이러면은 그것도 제조 번호가 달라요. 네, 가마가 달라졌기 때문에 만들 때 혹시나 네, 직원의 네,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직원이 네, 뭐 원료 퍼담다가 재채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실수로 원료의 양이 살짝 다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조 번호를 다르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 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우리가 실험했을 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마통에 나왔던 전체 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가마를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했는데 내가 그 제조 번호를 같이 해버리면 앞에 가마에서 만든 거랑 뒤에 가마에서 만든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 단위별로 우리가 제조 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 단위별로. 자, 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도록 우리가 기재에 표시해야 되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랍니다. 나 안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앞에 그냥 돌려서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진도가 좀 빨빨 나가야 돼가지고요. 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설명하기 싫은데 여기서 또 나오고 앉았네요. 우리가 표시해보면, 우리가 그 포장 박스에 보면은요, 사용기한, 우리가 뒷면에 전성분 적고 주의사항 적고 밑에 보면은 뭐, 사용기한, 땡땡, 또 사용기한 또는 뭐 유통기한 이래 적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거는 무슨 말로 적든 상관없어요. 제조일로부터 일반적인 거 그냥 제가 적을게요. 2년 가로 열고 개봉 후 3개월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화장품 요거는 박스 인쇄하는 거죠. 우리가 인쇄를 해 놓은 거고 그러면 화장품 밑바닥에다가 적을 때는 제조일부터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생산했어요. 2022년 0121 생산. 맞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유통기한 2년이라고 하면, 내 화장품 밑바닥에 뭐라고 적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제조번호를 적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번호를 적는 순서가 앞에 A, B, C, D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올해가 22년이니까 22를 적고 그 다음에 화장품 001번부터 출발합니다. 뭐 큰 회사는 00001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겠죠, 그죠? 예. 어떻든 여기 제조번호를 이렇게 회사마다 딱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뭐 여러분들도 맞춤형 화장품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조번호를 우리가 적도록 돼 있잖아요. 제조번호 적을 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기준을 정하면 제조번호를 대충 보면 아 언제 생산됐구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표시할 때 2022년 아니다 2년이니까 2, 3, 4년인가요? 4년 1월 20일까지 이렇게 인쇄를 해요. 어떤 분이 21일날 생산했는데 21일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데 그러면 1월 1일날 생산하면은 언제까지 1월 1일날 생산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1월 1일날 취업을 하면 뭐 2월 1일까지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1월 31일까지 일하잖아요. 막 달에 끝나잖아요. 달에 하루 전날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1년으로 계산하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가 1년이지 않습니까? 1월 1일 시작했는데 1월 1일까지가 1년은 아니잖아요. 하루를 빼야 되죠. 그래서 21일 날 만들었으면 20일까지라고 하는 게 예,
1년, 2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요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개봉 후 3개월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요 위에다가 생산도 하나 더 적어줘야 돼요. 2022년 1월 21일 생산.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적는다. 병행 표기해야 된다. 예, 딱 줄이 났네요. 쉴 데 없이. 예, 생산일과 유통기한 끝나는 날짜를 둘 다 적어라. 이 뜻이에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둘 다 적습니다. 자,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는 방법은요, 아까 숫자로 우리가 뒤에다가 뭐, 제조일부터 2년 하고 갈로 열고, 개봉 후 3개월,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 뭐, 럭셔리하게 있어 보이게 적으려고, 이렇게 병따까리 딱 열린 것처럼 요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영어로 months를 줄여서 M으로 표시해서 적든지, 뭐, 12월로 적든지, 12개월로 적든지, 네 마음대로 적어서 이 뜻이지, 이거 두 개 다 적으라 이 뜻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서, 개봉 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봉 후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밑바닥에다 인쇄할 때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짜를 둘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기능성 하장, 아닙니다. 위에까지는 제가 설명했는 거 그대로예요. 자,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 표시. 자, 여기에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 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기재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 네모에 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요 말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그 껍데기 이렇게 뒤에 보면은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이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적어 놓죠. 뭐 기능성 화장품만 적는 게 아니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 뭐 주름 기능성 화장품, 이중 기능성 화장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 친절하게 우리가 또 적죠. 네, 적어 놓고 그 바로 밑에다가 요 문구를 집어 넣는데 요 바로 밑에다가 요 문구를 넣는 거예요. 질병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인데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밑에다가 바로 적어라. 이 글씨는 야보다 좀에 더 크게 적어라 이 뜻이에요. 아셨나요? 사람들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의약품이 아닌 이 말을 좀 작게 적고 싶고 기능성 화장품 이걸 뭐 대박만하게 적고 싶죠. 네, 크게 적어가지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 막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 심리를 식약처장님이 간파한 거죠, 그죠? 네가 뭐 죽었다 깨나도 기능성 화장품이란 글자를 뭐 억수로 조그맣게 뭐 눈에 띄지도 않도록 적을 거는 아닐 거고, 네 적고 싶은 사이즈만큼 적어보고, 그 사이즈보다 좀에 더 크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꼭 의약품과 구분을 하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좀 쥐뜯고 싸우지 마라 이런 뜻에서 만들어놨는 법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자체하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사이즈는 똑같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 커야지만 됩니다. 작은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아주 친절하게 요거를 초록 빛깔로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도안으로 표시하는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둘 다 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능성 화장품 도안을 빼는 사람도 있는데 뭐 광고하려고 대박만하게 넣는 사람들도 의외로 좀 많습니다. 자, 화장품의 표시 광고.
우리가 화장품을 팔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위의 사항까지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나왔었고, 밑에는 내가 광고하려고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그 2차 포장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적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천연 화장품 허가 안 받아놓고는 천연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죠, 그죠?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 마음대로 적는 광고 표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표시라고 하면은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아까 제가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화장품 포장지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적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광고빨로 적는 것도 있고, 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 표시에는 보면 우리가 바코드라든지 또는 재활용 표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림같이 생겼죠, 그죠? 또는 뭐 기능성 화장품 표시 이런 것도 그림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는 표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SNS뿐만 아니라 뭐 라디오, 텔레비, 신문, 잡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게 다 싹 다 광고에 해당이 되고요. 뭐 찌라시 뭐 이런 것도 다 광고겠죠. 그리고 팜플렛 이런 것도 다 광고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돼요. 우리가 매장에 손님이 왔을 때 판매원이 이 물건 한 개를 팔기 위해서 이거 바르면 얼굴 하얘져요. 이거 바르면 주름이 쫙 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우리가 요 광고법에 그러면 적용된다 이 뜻인 거예요. 매장이라고 한 번 말하고 못 들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법 제14호에 보면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실증 자료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실증 자료가 뭐냐면 증빙 자료. 뭐 손님한테 이거 바르면요 50대가 20대로 될 만큼 주름이 쫙 펴져요. 내가 이렇게 음성으로 만약 광고를 했다. 그러면 쫙 펴진다고 네가 광고했다 하던데 증빙 자료를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실증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실증 자료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요 광고를 했으면 요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뭔데? 증빙 자료를 내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은 이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 같은 경우는 씻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중에 솔직하게 생각하면 여드름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거, 실제로 파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부터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증빙자를 안 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식약처에서 못하게 하면, 네, 법에 안 걸리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네, 장사를 시작하시면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적어놨죠. 내가 금방 설명했는 거. 네가 광고했는 거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 광고가 내가 이런 숫자 나오면 건너뛰라 그랬죠.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게 바로 증빙자료예요.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장사를 시작하면 인터넷에 그 적는 포토샵의 내용들도 이러한 광고에 해당되고 이런 실증 자료가 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ODM 형태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책판이 없어서 우리 거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빌려갔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파는 사람은 직접 파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광고를 해갖고 팔 때 내가 만들어준 광고가 아니죠. 그죠? 지가 만들어갖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지가 만들어서 판 광고인데 그 사람이 식약처에 걸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려봤자 내가 광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화장품에다가 내가 적었으면 내가 걸려요.
근데 화장품에다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파는 사람이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화장품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 광고 내용에 나오는 실증 내용은요, 우리가 화장품 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광고한 놈들은 다 걸린다는 소리예요. 화장품 영업자가 아니라도 직접 파는 방판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판매업자, 전방에서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요 법령을 되게 잘 지키셔야지만 돼요. 아주 교묘하게 요래조래 피해당겨야 되죠. 여드름 뭐 이런 말 쓰기 싫어서 뭐 보통 바디크림 클렌저 파는 거 뭐라고 적겠습니까? 등드림 이렇게 적혀요. 등드림. 네, 뭐 참 단어를 잘 만들어내요. 한글은 화이팅입니다. 자,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왜? 보통 실증 자료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뒤에 준다고 하면 자료 만들어 갖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실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국 가 있거나 그게 아닌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게 지금 구분을 지었죠. 그죠? 영업자라고 하면 3명 아시죠? 그죠? 자, 판매자는 화장품 갖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들. 자,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 사망에 따른 제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 표시 광고하고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 처분을 받는 거죠. 그죠? 공무원 말 잘 안 들으면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전방문 닫는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이거를 팔면은요, 우리가 화장품법에도 걸리지만은 이 광고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에도 우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뭐 이런 데도 막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뭐 오만 기관들이 떼거지로 같이 다 이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식약처에 줬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료를 계속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 자료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즉 5번에서 여러 기관에서 돌락곡 했는데 나는 뿔 따고 나가지고 식약청이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죠. 그럼 갖고 왔는 식약처장은 그 기관들한테 다 이 자료를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1항부터 4항이면 여기서부터 말한 1항부터 4항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실증의 대상, 실증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마 여기서 말하고 치우지 총리로 또 얘기하고 앉았네요. 신경질나게. 어떻든 총리령에 관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총리는 좀 말이 많아요. 좀. 자,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아유, 총리가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야 되네요. 위에 거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데. 자, 정의에서 보시면은요, 실증 자료. 실증 자료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광고했는 거를 진짜로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실증 자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실증 자료입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는 내 맘대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자료가 나와야지만 가능해요. 네, 요걸만 보면 꼭 내 맘대로 적어도 되는 글짓기 같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죠. 자, 실증 방법.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실증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 지금 두 개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자료, 하나는 방법이란 말 나왔어요. 네, 쉴 데 없이 다 외우지 마시고 진실 나오면 그냥 실증. 네, 자료 나오면 뒤에 자료 붙이면 되고 방법 나오면 방법 붙이면 되죠. 실증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인체 외 시험. 요게 주관식으로 출제됐었어요.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표시 강구할 목적으로 사용할 그러한 뭐 효능 효과나 안정성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 등짝에 붙여갖고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 기능성 화장품 그 안전성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나오죠. 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사람한테 직접 발라갖고 실험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2, 3천만 원, 뭐 많게는 뭐 1억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어떤 거는 뭐 3억도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에 법령 보니까 뭐 뿌리는 방향제인가 뭐였지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뭐 그거를 우리가 흡입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령이 뭐 최근에 바뀌었다고 제가 얼핏 나왔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는 순간 아 업자들 다 문 닫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 흡입하는 실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건 몇 억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 콧구멍으로 쑤셔 넣는 건데. 네, 그 시험이 그것 때문에 제품이 좀 많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이 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법령을 꼭 따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화장품을 개발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많이 팔기 위한 그 목적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팔 때 광고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검사가 좀 제가 볼 땐 좀 많이 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인체 외 시험. 인체 적용 시험은 사람 피부에다가 척 붙여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인체 외 시험은 배양 접시에다가 인체에서 뜯어왔는 그러한 것들을 이 배양 접시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 피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양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실험하는 게 아니죠. 여기 위에 인체 적용 시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인체 외 시험은 사람한테 있는 조직을 일부 끄집어내서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실험하는 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체 외 시험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거죠. 인체 적용 시험과 인체 외 시험 용어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이거는 뭐 시험계라고 보는데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가 뭐 별 의미가 없어서 나오면 저 욕할 수 있으니까 외우세요. 자 실증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자 시험 결과를 보시면은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그리고 인체 외 시험 자료 우리 인체 적용이 뭔지 인체 외 시험이 뭔지 금방 제가 설명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죠? 자, 시험 결과 자료는 요 정도 수준 이상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요. 인체 적용 시험이나 인체 외 그 시험 자료나 둘 중에 한 개 내라 이 말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뭐 이 수준 이상의 자료라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네, 생각나는 단어가 없네요. 도대체 법령에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놓는 사람은 누군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자,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라고 하면 밑에 보면 논문, 학술 문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걸로 실증 자료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지금 여기서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논문 자체가 내가 만든 화장품을 여기에다가 다 적용해가지고 실험했는 걸 갖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논문으로 또는 학술 논문으로 발표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발표한 거를 내가 실증 자료로 내라 그랬는데 어떤 놈이 내 화장품을 가지고 이 논문하고 학술 문헌을 만든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죠.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을 가지고 요런 논문이나 학술 문헌을 했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든 화장품을 가지고 실험한 놈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장난치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죠. 그죠? 그냥 벌금 내야 돼요.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광고 표현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가 쭉 적어놨는데요. 요게 이제 4회 때부터 제가 출제된다고 그때부터 제가 외우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실증 자료 부분이 이번 시험 문제의 출제가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 즉 내가 화장품을 팔 때 여드름 화장품으로 팔아야 되니까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드름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여드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면은 누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광고를 하고 앉았겠어요. 그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면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드름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얼굴에 발라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균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항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옆에 갈로 보면 인체 세정용 제품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화장품에서는 항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항균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 소독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의약 외품이었고요. 그 알코올로 만든 거 우리가 손 소독제라고 안 쓰고 손 세정제 이렇게 쓰면은 화장품에 해당이 돼요. 네, 손 세정제는 네, 기타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항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가 인체 세정용 제품에 뭐 항균력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보존제에 보통 항균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넣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흔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손소독제 대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잖아요. 그게 바로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잘 모르고 인체 외 시험을 좀 많이 실시를 해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 외 시험 자료를 놔두고 항균성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요거를 조금 피해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인체 외 시험 자료는 사실 좀 싸요. 제가 한 개 가격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묶어서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0에서 500 한 요 정도 그 정도 들여서 보통 실시를 하는데요. 그 실험에서 실시를 했을 때는 어떠한 균에 대해서 항균 작용이 얼마 나왔고 어디에서 테스트를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항균 테스트 완료 갈로 열고 뭐 KTR 이렇게 적고 시험 번호 뭐 적고 이런 식으로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균 작용이 있어요. 뭐 이렇게는 적으면은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항균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항균 테스트 완료라고 있으니까 테스트 완료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적은 거랑 항균 작용이 있어요. 이 말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균 작용이 있어요 라고 해서 항균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거의 맞받기 때문에 요거에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피부 노화에 관련된 말을 적었을 때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와 인체 외 시험 자료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 보면 인터넷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글을 되게 많이 적죠. 그죠? 피부 노화를 완화시키고 뭐 주름을 완화시키고 뭐 이런 말을 적을 때 보면 우리가 주름 완화하면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지만 피부 노화를 완화시킨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 가지고 반드시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제일 많이 쓰는 화장품이 뭡니까? 예, 살 빼는 크림이죠. 뭐 크림 발라가 살 빠지겠어요? 띠야지 빠지지. 굶든지. 그런데도 예, 뭐 다이어트 크림, 뭐 셀룰라이트가 감소될 수 있어요. 뭐 셀룰라이트가 분해돼요. 뭐 이런 말을 쓰면 실제로 진짜 빠지는 안 빠지는지 사람들 못 와갖고 실험했는 그런 자료를 꼭 내도록 돼 있어요. 바로 걸려버려요. 자, 붓기, 다크서클 이것까지 나오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붓기, 다크서클 이런 것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걸 뭐 토끼한테 했다고 그래서 토끼가 붓거나 토끼가 다크서클 생기진 않으니까 사람한테밖에 실험 뭐 하죠.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요. 피부 혈행 개선 이런 것도 사람한테밖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라겐 증가 감소 그리고 효소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실증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실증 자료라고 하면 뭐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유효성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거나 거기도 똑같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랑 인체 외 시험 자료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골치 아파서 못 오겠는 분들은 그냥 깬또 짚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5회에 안 나오면 6회에 나오겠죠. 어떻든 이때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거는 무조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자, 실증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실증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즉 실험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실험을 하는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러한 화장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객관식으로 깬또해서 맞다 맞출 수 있겠죠. 자,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특허를 받거나 뭐 특허받았는 어떠한 성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한 성분 특허받은 A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특허받을 때 뭐 여드름에 관련된 뭐 특허를 받았다. 근데 내가 요 성분을 넣어가지고 내가 크림을 만들었어요. 크림을 만들었는데 꼭 제품 크림이 특허난 것처럼 광고한다든지 크림이 특허난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사용한 성분 한 개가 특허가 난 거지. 그리고 내가 이 크림에다가 USDA 그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 유기농 인증 받았는 원료인 호호바 오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호호바 오일만 USDA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꼭 받았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내 화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화장품 만들어진 거 완제품. 내가 직접 만든 요 화장품 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화장품이어야지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설명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무파라벤 무 집어넣어 갖고 파는 거 되게 많죠. 그죠? 무파라벤 무페녹시 요즘은 또 뭐라고 표시하더라. 뭐라고 표시하는데 무라고 표시해가지고 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실수 되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광고를 해도 반드시 시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파라벤 이렇게 광고하고 싶으면 진짜로 파라벤 실험을 실시해야 돼요. 파라벤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이 실시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페녹시에탄올 이렇게 하면은 페녹시에탄올이 안 들었다는 거를 실험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광고만 하려고 하면 돈 내라 하고 막 신경질 나죠. 그죠? 화장품 만들어서 이거 팔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제가 아까 띄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날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러한 그 광고를 하다가 걸리면은요. 식약처는 사실 많이 좀 봐줘요. 많이 봐주는데 이거에 걸리면
식약처 신고만 당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좀 못됐는 사람들은 그 식약처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검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태가 생길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걸 이중으로 두들겨 맞고 행정처분도 받고 이러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조금 겁이 나서 그런데 광고할 때 좀 많이 알아보고 걸리는 문항이 없는지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